안녕하세요, 문명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백인의 책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899년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발표한 시의 제목인데요. 그는 후에 정글북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시는 1899년 필리핀을 침략한 미국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반은 악마이고 반은 어린아이인 필리핀인들을 백인들이 계몽시키고 문명화시키는 것이 백인의 책무라고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 제국주의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19세기 후반 이전에도 이런 주장은 많았는데요. 선교사를 앞세운 침략군들은 신의 말씀을 전하고 미개인들을 계몽시키는 게 신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는 항상 문명과 그에 대비되는 야만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명은 서구 국가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명을 연구한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엘리아스는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의 상호작용과 행위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궁정사회와 문명학 과정은 근대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행위규범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사회학을 과정사회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결합태는 그의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은 이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은 사회 이전의 독립된 개인을 상정하고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개인은 그렇게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엘리아스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그렇듯 사회 구조와 체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개인을 구속한다는 생각에도 반대했습니다. 결합태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 구조의 강제성 중 하나를 택하라는 이분법에 반대한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결합태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망으로 개인이 서로에게 의존하고 사회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강사라는 역할을 갖게 되고 교육제도라는 배경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수준 높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버스킹 하듯 강의를 한다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제도와 학생들의 기대감이 수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정치인들이 여론에 민감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시장이 찾아가고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시민 개개인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력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회의 규범과 분위기도 함께 바뀝니다. 엘리아스는 이런 변화 과정을 연구한 학자였죠. 그가 상호 의존성을 가진 결합태의 대표적인 예시로 내세운 것이 절대왕정 시기의 프랑스 궁정인데요. 1643년 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루이 14세는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이끈 재상 마자랭이 죽자 왕권 강화를 시도합니다. 그는 시민계급에게 행정을 맡겨 귀족을 견제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것도 이 왕권 강화의 일환이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망이 만들어집니다.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왕의 권력이 다른 지방 영주들에 비해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방 영주들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대규모 전쟁을 치르면서 바뀌는데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은 그 당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전한 당시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유럽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초기의 30년 전쟁은 종교 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영토 전쟁의 성격을 갖게 되죠. 전에 없던 대규모의 전쟁은 지방 귀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 기술,
상비군의 창설, 그에 따르는 전쟁 비용은 국가 규모가 되어서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방귀족이 힘을 잃고 왕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엘리아스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는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던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권의 독점입니다. 대규모 전쟁을 통해 왕은 군사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론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부가 쌓이자 토지를 기반으로 삼고 있던 귀족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왕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갖고 조세를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이 14세를 비롯한 17세기의 왕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의 궁정사유를 만듭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잃은 지방 귀족들은 루이 14세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들은 베르사유 궁전에 상주하며 복잡한 궁정예법을 체득한 궁정귀족이 됩니다. 궁정사회에서는 왕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가 되었습니다. 화폐 경제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과 다르게 궁정귀족은 궁정사회에서의 지위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궁정귀족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엘리아스는 우월의식의 확인과 확대가 궁정사회의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에티켓을 지키고 지위에 맞는 지출을 하는 것이 계급을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시민계급이 갖고 있던 시민윤리가 경제적 합리성이었다면, 귀족 계급의 윤리는 지위를 돋보이게 하는 과시적 소비에서 찾을 수 있었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귀족의 의무를 표현하는 말인데, 원래는 지위에 걸맞는 지출 의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의 귀족일수록 과시적인 소비를 해야 했죠. 부와 권력에 따른 책임이라는 오늘날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궁정사회에서 나타난 복잡한 예절과 과시적 소비는 궁정 밖에서 모방되고 확산됩니다. 궁정 안에서 구별의 표식으로 사용되던 복잡한 에티켓이 시민 예절로 외연을 확대하게 되죠.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거추장스럽고 복잡한 예법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상층 계급임을 확인하고 하층 계급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우월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공정사회에 귀족윤리가 나타나고 확산되는 과정은 엘리아스가 보기에 더 큰 문명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을 행동 양식의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야만에서 벗어나 고상한 품위와 윤리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동의 외부 통제에서 내부 통제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문명화 과정 전에는 강압적인 방식을 통한 행동의 통제가 있었다면, 문명화를 거치고 난 후에는 그 강압적인 방식을 통한 통제가 내면화되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엘리아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중세의 행동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난삽합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선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결투를 통해 사적인 복수를 한다거나, 식탁 위에 돼지 통구이가 나온다거나, 더러운 손으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장면들이 그렇죠.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조악했습니다. 실제로 포크 사용은 16세기나 되어서야 상류층을 중심으로 일반화되었고, 식사예절도 그 즈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결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관습은 18세기까지 남아있었죠. 문명화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공격성, 불쾌감, 조야함을 없애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거친 행동과 공격성을 억제하는 에티켓이 나타나는데, 궁정예절이 대표적입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전에는 허용되었을 거친 행동을 지우는 것이 궁정예절의 특징이죠. 우리가 문명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은 그 전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의 행동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행동규범이 교육을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일 뿐입니다. 엘리아스는 근대 초기의 예절교육에 주목하는데요. 예절교육은 폭력과 불결, 조악함에 대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어 그 당시의 생활 예절과 행동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아스가 보기에 문명화 과정은 사회 안정화, 기능 분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의 기능 분할을 통해 서로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공격성과 충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정이 보장된 사회에서야 합리적인 행위 규범이 내면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명화 과정은 폭력과 불쾌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수치심의 기준을 낮추면서 새로운 행동 규범이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체벌이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이제 더 이상 체벌은 없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언어 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졌죠. 문명화는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백인의 책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화는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공정사회에서 문명화된 행위 규범이 권력과 지위를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문명은 서구권의 우월의식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전히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다른 문화를 비하하거나 타인이 가진 삶의 방식을 모욕하는 일이 많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엘리아스의 진단에 따르면 이런 태도는 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마 권력과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는 한 구별짓기를 통해 우월의식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엘리아스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문명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